안녕하세요. 저는 수도권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랍니다. 사람들이 보는 제 첫인상은 주로 날카롭다거나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처럼 독하다는 느낌이래요. 제 직업이 내과 전문이라서 더 그런 걸 수도 있고요. 근데 물론 일할 때는 좀 정확하고 예민한 건 맞지만 평소에 저는 정도 많고 눈물도 많고 싫은 소리도 잘 못하는 성격이랍니다. 혼자 집에서 운동할 때 이곳의 사연을 들으며 러닝머신을 달리면 시간이 참 잘 가는 것 같아요. 너무 재밌고 공감 가는 사연도 많아서 귀가 즐거워요. 저도 망한 결혼을 걷어차고 화려한 돌싱으로 살게 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공부하고 일만 하느라 심심하기만 했던 저의 인생에 아주 파란만장한 일이 있었더랬죠. 저의 화려한 사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요즘 시대에 참 흔치 않게 살짝 개천에서 용난 케이스랍니다. 어릴 때부터 수제 소리 들으며 공부를 잘했고 부모님은 항상 의사 되라고 거의 세뇌시키셨어요. 부모님도 의사가 되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모르고 그냥 좋다고 하니까 대책 없이 그러셨던 거죠. 전 부모님 소원대로 의대에 가게 되었고요. 고등학교 때까진 그냥저냥 부침없이 평범하게 살았던 부모님과 저는 등록금 마련하느라 진짜 엄청 힘들게 살았어요. 아버지도 퇴근하시고 대리기사 하시고 전업주부였던 엄마도 알바를 2개나 하셨고요. 저도 공부하느라 너무 힘들었지만 일주일에 과외를 3개나 하면서 진짜 힘들게 공부했네요. 그래서 다행히 의대를 졸업하고 전문의 과정도 무사히 끝낼 수 있었죠.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한 게 한 고비 끝나면 또 다른 고비가 오고 또 다른 생각이 들잖아요. 제가 수도권의 나름 큰 병원의 내과 의사로 일하게 되면서 그 근방으로 아파트도 자가로 마련하고 부모님 집도 근처로 마련해드렸어요. 그러다 보니 30 후반이 되었더라고요. 이제 여유가 생기니 부모님이 결혼을 말씀하시기 시작했죠. 저도 지금까지 일만 하느라 대학 시절 잠깐 해본 풋사랑이 전부였거든요. 그래서 여자로서의 제 인생이 좀 불쌍하긴 하더라고요. 부모님이 소개해주는 사람 몇 번 만나면서 소개팅도 좀 해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다 저와는 맞지 않는 사람들이었고 저라는 사람 자체보다는 제 직업에 관심을 두는 게 너무 보여서 실망을 많이 했네요. 다음 주 주말에 시간 좀 내봐라. 너보다 2살 어린데 아주 괜찮은 총각이란다. 나 그냥 결혼 안 하고 이렇게 살래요. 요즘은 결혼 안 하고 사는 사람도 많아요. 괜히 이상한 사람 만나는 것보단 일하면서 아빠 엄마 모시고 살게요. 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너 돈 잘 버는 게 우리한테 효도하는 것 같아? 좋은 남자 만나서 손주 안겨주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여주는 게 우리한테는 더 효도하는 거야. 아니, 그럼 의사 되라고 닥달하지 말고 시집이나 일찍 보내지 그랬어요. 지금 나이가 40이 다 돼가는데 괜찮은 남자가 있냐고요. 그러게 의대 다닐 때 동기 하나 좀 물어서 결혼하라니까. 그거 하나 못해서는. 다른 의사들은 다 결혼해서 잘 살던데 너만 바쁘니? 잔소리 말고 주말에 나가봐. 알았어? 어릴 때부터 저에게 좀 강요하는 부모님이 너무 답답하고 싫었던 적도 많았어요. 이 나이에도 부모님이 결정하는 대로 살아야 되나 싶어 반항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죠. 일단 그렇게 주말에 기대 없이 나가봤는데요. 지금껏 만난 남자들보단 키도 크고 늘씬한 게 훈남이더라고요. 배불뚝이나 대머리 아니면 키가 저보다 작은 남자들만 보다가 호감형인 남자를 보니 처음부터 제가 좀 마음이 열렸었나 봐요. 제약회사 영업직 대리답게 서글서글하게 말도 참 잘하고 데이트도 부드럽게 리드를 잘해주더라고요. 나보다 누난데 왜 이렇게 귀엽지? 그냥 내가 확 데리고 살까? 진짜 여자 많이 만나봤죠? 어쩜 그런 말을 그렇게 능글맞게 잘도 해요? 제가 뾰족하게 굴어도 진짜 제가 마냥 귀엽다는 듯이 대하는 모습에 어느새 저도 푹 빠져버렸답니다. 3번 정도 만나고 본격적으로 사귀는 사이가 되었어요. 1년 좀 안 되는 기간을 연애에 푹 빠졌더랬죠. 부끄럽지만 제가 제대로 해본 처음 연애였거든요. 남친 덕분에 너무 행복하고 하루가 즐거워서
이래서 다들 연애를 하나 보다 싶었죠. 헤어질 때는 너무 아쉬워서 진짜 빨리 결혼해서 같이 살고 싶다는 마음까지 들었다니까요. 제 마음을 알았던 건지 저랑 같은 마음이었는지 남친이 드디어 저한테 청혼을 했어요. 자기가 나보다 너무 능력 있고 예쁘고 잘나서 내가 진짜 혼자 고민을 많이 했어. 자긴 벌써 자기 명의로 된 아파트도 있고 연봉도 나보다 훨씬 많은데 나 같은 사람이 눈에 차겠어? 그게 무슨 말이야. 난 요즘 자기 때문에 울고 웃는데. 난 내가 의사라서 내가 더 잘났다는 그런 생각 안 해. 오히려 자기한테 내가 배우는 게 많은데? 자기가 그렇게 생각해준다면 정말 다행이다. 그리고 난 홀어머니랑 둘이 살잖아. 우리 집이 그렇게 넉넉하지도 않아서 자기 부모님이 날 잘 봐주실지도 너무 걱정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자기랑 평생 행복하게 잘 살고 싶어. 나랑 결혼해 줄래? 특별할 것 없는 프로포즈였지만 난생 처음 받아보는 남친의 진실한 청혼에 저는 바로 승낙했죠. 이때까지만 해도 진짜 핑크 구름 속에서 둥둥 떠다니는 것 같았고 평생 이렇게 행복하게 살 줄만 알았네요. 이게 지옥문을 열고 들어가기 직전이라는 것도 모르고 말이죠. 상견례 전에 시모를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요. 긴장한 것과 다르게 만나자마자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정말 다정하게 대해주셨어요. 우리 아들 인물이 그래도 빠지진 않은데 노총각이 다 되도록 왜 결혼을 안 하나 했더니 우리 새아가처럼 잘나고 참한 여자를 만나려고 지금까지 기다렸는가 싶다. 그럼요. 내가 우리 어머니처럼 멋진 여자 찾다가 드디어 우리 아영이를 만났죠. 날씨가 쌀쌀하니까 얼른 밥 먹으러 들어가요. 자자, 갑시다, 우리 여왕님들. 같이 초밥을 먹으러 갔는데 저한테 해주는 것처럼 시모한테도 다정히 챙겨주고 농담하면서 분위기를 푸는 모습을 보니 더욱 남친에 대한 확신이 생겼던 것 같아요. 식당에서 오래 일하다가 이제 쉬고 있다는 시모는 말도 조곤조곤하게 하고 얌전하신 분인 것 같다는 느낌이었죠. 네가 의사라는 건 들었다. 우리가 그렇게 좋은 형편이 아닌데 의사 며느리 대접을 잘해줘야 되는데 걱정이구나. 우리 한 가족 되면 내가 며느리 배려하면서 대접 톡톡 해주면서 살게. 걱정하지 마렴. 엄마는 이렇게 예쁜 며느리 시집살이 시킬 데가 어디 있다고 그런 말을 해요. 엄마 혹시라도 나 몰래 이 사람 구박하면 나 진짜 들고 일어납니다. 내가 우리 두 여왕님 잘 떠받들면서 살 테니까 우리 평화롭게 잘 살자고요. 넉살 좋게 시모한테 경고 아닌 경고를 하는 남편이 은근히 듬직해 보였어요. 저와는 진짜 반대인 성격이라 어디에서도 환영받는 남편 성격이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런 남편을 좋게 본 건 친정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 우리 집으로 가서 얼마나 넉살 좋게 행동을 하던지 나중엔 부모님이 정서방하면서 더 살갑게 대해주시더라고요. 우리 장모님께서 요리를 너무 잘하셔서 제가 운동을 더 많이 해야겠어요. 이렇게 맛있는 거 계속 먹다간 살찌겠어요. 그래도 많이 해주실 거죠? 아유, 그럼 먹고 싶은 거 말만 하게. 어째 우리 딸이 남자 같고 자네가 더 곰살 맞은 딸 같은 생각이 들어. 이렇게 둘이 보니 참 잘 만났다 싶어. 제가 우리 아영 씨보다 많이 부족한데도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잘 모시고 앞으로 잘 살겠습니다. 저를 이렇게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쩜 말도 저렇게 예쁘게 하는지 몰라. 얼굴도 훤칠해서 아니 무슨 요즘 유행하는 젊은 트로트 가수 보는 것 같아. 내가 아주 우리 사위 팬 되겠어. 그렇게 양가의 축복을 받으면서 꽤 성대하게 결혼식도 올렸어요. 신혼집은 제가 살던 아파트에서 그냥 시작하기로 했고 남편이 텔레비전을 큰 사이즈로 바꿔온 것 빼고는 있는 그대로 살았네요. 지금 일하는 병원 근처라 제가 출퇴근하기에 좋고 시모가 혼자 사는 아파트하고도 그렇게 멀진 않아서 시모도 뭐라고 불만을 말하진 않았네요. 그러다 시모가 제가 일하는 병원에 찾아오기 시작하면서 점점 짜증나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진료실로 들어오는 시모를 보고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어머, 여긴 어쩐 일이세요?
무슨 일이긴. 속이 더부룩하고 영 안 좋아서 진료받으려고 우리 며느리한테 왔지. 여기까지 오시려면 30분은 차 타고 오셔야 될 텐데 그냥 동네 병원으로 가시지 그랬어요. 우리 며느리가 의사인데 그럴 수 있니? 더 멀더라도 우리 새아가 얼굴 한번 보러 오는 게 좋지. 그리고 공짜잖아. 이 병원에 오면 진료비를 안 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도 종종 병원에 오면 직원들을 붙잡고 뭔 말을 해대고 못 살게 구는 것 같길래 수납 직원한테는 그냥 말하지 말고 보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대신 결제했죠 뭐. 그렇게 한 달에 한두 번은 병원으로 오는데 말도 안 하고 와서 저는 항상 긴장된 마음으로 시모가 언제 오나 그런 생각까지 하고 지내야 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일부러 점심시간 직전에 와서 저를 기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점심시간이지? 우리 오늘은 같이 점심 먹자. 우리 의사 며느리가 맛있는 것 좀 사줘. 아, 네. 여기 근처에 맛있는 식당 많은데 그럼 같이 가실래요? 뭐 드시고 싶어요? 아니. 내가 봐둔 데가 있어. 점심시간이 짧으니까 얼른 움직이자. 그렇게 시모한테 떠밀려 택시를 타고 도착한 곳은 병원에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백화점이었어요. 백화점 안에서도 꽤 가격 나가는 레스토랑으로 아주 당당하게 들어가길래 따라가 봤더니 이미 시모 친구 4명 정도가 앉아 있더라고요. 시모가 아주 의기양양한 목소리로 말했죠. 자, 우리 의사 며느리 데려왔어. 어때? 얼굴도 예쁘고 아주 참하지? 아니, 얘들이 결혼식에 와서 봤으면서도 자꾸 못 믿겠다고 그래서 말이야. 진짜 의사인데 얼굴도 곱네. 반가워요. 오늘은 우리 며느리가 쏠 테니까 마음껏 먹고 싶은 것들 먹어. 내가 왕년의 최정란이가 아니야. 이제 의사 며느리 돈 최정란이라 이거야. 시모와 친구들 사이에서 엄청 불편하게 밥 대충 챙겨 먹고 거의 30만 원 나왔는데 아무 소리 못하고 결제해버렸죠. 이게 한 번뿐이면 제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을 거예요. 의사 며느리 자랑하고 싶어서 그러려니 하고 말이죠. 근데 이게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점심시간 맞춰서 연락이 오는데 점점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죠. 이제 점심시간이지? 나 여기 병원 앞 사거리에 소갈비집에 와 있거든. 그리로 점심 먹으러 오너라. 저 오늘은 점심 약속이 있어서 못 갈 것 같아요. 맛있게 드시고 가세요. 뭐? 못 오면 어떡하니? 내 친구들이랑 지금 같이 있단 말이야. 정 그러면 잠깐만 와서 계산 좀 해주고 가. 내 체면은 세워줘야지. 며느리 자랑 실컷 했는데 내가 뭐가 되니? 안 가면 병원까지 쫓아올 기세길래 어쩔 수 없이 식당으로 가야만 했어요.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점심시간에 좀 쉬고 싶었는데 시모 때문에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가니까 또 한바탕 시모의 자랑이 이어졌고요. 저는 남은 음식 깨작대며 먹으면서 왁자지껄하는 소리만 멍하게 듣고 있었네요. 우리 며느리가 여기 건강한 내과 전문이잖아. 내가 몸 안 좋을 때마다 가는데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잘해주는지 몰라. 앞으로 우리 며느리 봐서 저기 내과로 가. 어머, 나 그럼 지금 머리가 너무 아픈데 의사시니까 지금 나 진료 좀 봐줘요. 잠깐 맥 좀 짚어줘봐. 그래, 새아가. 여기서 잠깐 봐줘봐라. 제가 한의사도 아니고 무슨 맥을 짚어요. 진료 원하시면 병원에 직접 오셔서 받으셔야 되고요. 이런 데서 진료하는 건 불법이에요. 저 이제 진료 시간 다 돼서 이만 가볼게요. 갑자기 짜증이 몰려와서 더 있다가는 진짜 소리라도 지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모가 실컷 먹은 밥값을 계산하고 밖으로 나와버렸죠. 시모가 저를 따라 나오더라고요. 어머니, 앞으로는 오기 전에 하루 전엔 연락 주고 오세요. 저도 일하는 사람인데 무슨 구멍가게 오시듯이 그렇게 자꾸 오시면 제가 다른 직원들 보기 민망해요. 그리고 점심시간에 오시는 것도 좀 자제해 주세요. 저 너무 바빠서 원래 점심시간에 밥 안 먹고 쉬어야 돼요. 근데 요즘 어머니 때문에 쉬질 못하니까 너무 힘드네요. 어머, 뭐?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너무 서운하다. 내가 뭐 돈 때문에 그러니? 친구들이 너 보고 싶다고 하고 나도 우리 잘난 며느리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거지. 시모가 풀 죽어서 말을 하니까 꼭 제가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남편한테도 몇 번이나 말을 해봤지만 그때마다 다른 말로 돌려서 대화를 끝내지 못한 적이 많아요. 이번엔 작정하고 말을 했어요. 자기가 어머님한테 말해준다며 오늘 또 친구들하고 병원 근처 고깃집에 오셨어. 점심시간에 나 부르는 것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알아? 엄마가 얼마나 자기를 자랑스러워하면 그러시겠어. 난 장모님이 우리 회사 오시면 엄청 반갑고 좋을 것 같은데. 자기는 이렇게 보면 좀 차가운 면이 많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렇게 수시로 찾아오셔도 나 앞에서는 싫은 소리 안 하고 밥 다 사드렸어.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무슨 백화점 식당 아니면 갈비집 아니면 비싼 일식당만 가시고 금액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알아? 그럼 앞으로 어머니 찾아오면 당신이 돈 대신 내줘. 당신 연봉이 얼만데 그깟 밥값 가지고 그래. 알았어. 화내지 마. 주름 더 생겨. 내가 엄마한테 잘 말씀드려 볼 테니까. 요즘 따라 제 외모 가지고 자꾸 한 소리씩 하는 남편이 거슬리더라고요. 여기서 제 주름 얘기는 왜 나오나요? 이런 식으로 살짝 말을 바꾸거나 슬쩍 넘어가는데 도 같아서 제가 말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말을 하긴 했는지 시모가 병원으로 찾아오는 날이 확 줄었어요. 저도 다시 일에 열중할 수 있었고 시모와 작은 마찰들이 있긴 했지만 그럭저럭 지나가다 보니 그렇게 2년 정도가 지났어요. 어느 날 시모가 대뜸 주말에 오라고 하길래 남편과 함께 가봤더니 앓는 소리를 해대더라고요. 내가 너랑 사이가 멀어질까봐 얘기는 안 했지만 요새 너무 나한테 소홀한 거 아니니? 네가 바쁜 건 알지만 그래도 며느리로서의 도리는 최소한 해야 되는 거 아니냔 말이야. 갑자기 그런 말씀하시니 당황스럽네요. 저는 그래도 못한 거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한다는 자체가 틀렸다는 거야. 해도 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해야 고부간의 사이가 돈독해지는 거 아니겠니? 어머니가 달라는 대로 용돈 다 드렸고 자주 급하다고 100만 원, 200만 원씩 빌려가시는 돈 저 한 번도 달라고 말씀드린 적 없어요. 그냥 드리는 거라고 생각했고요. 넌 가만 보면 다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더라. 사람이 마음이 중요한 거지. 내가 너무 외롭고 허전해서 친구들이랑 여행을 좀 가려고 하거든. 요즘엔 자식들이 효도 여행을 보내주는데 아주 크고 멋진 크루즈를 타고 세계 일주 같은 걸 한다더라. 이 사람은 예전엔 저희 부모님한테 혼자 찾아가기도 하고 그러더니 이젠 용돈은커녕 전화 한 통도 안 하는데요. 저는 그대로 바쁜 와중에 용돈도 챙겨드렸잖아요. 근데 이번엔 효도 여행이요? 아들한테 보내달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갑자기 왜 나를 걸고 넘어져? 내가 바빠서 요즘 장인 장모님한테 소홀했는데 그게 그렇게 서운했어? 그럼 직접 나한테 말을 하지 여기서 뭐야? 엄마, 그거 여행 가세요. 얼만데요? 어머, 진짜? 역시 우리 아들이 최고야. 1,000만 원인데 일단 계약금 200만 원을 걸어야 돼. 금액은 할부로 내도 되고. 근데 우리 의사 며느리가 그깟 1,000만 원이 부담되겠니? 어머니는 제가 무슨 어머니 지갑인 줄 아시나 봐요. 뭔 일만 있으면 다 저한테 돈을 달라고 하세요. 아드님이 보내준다니까 아드님한테 달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엄마, 200만 원이면 내가 내주려고 했는데 1,000만 원은 너무 크다. 그건 그냥 가지 마시고요. 나중에 겨울에 동남아로 내가 보내드릴게요. 친구들은 다 간다고 그러는데 나만 안 가면 내 체면이 뭐가 되니? 명색이 의사 며느리 뒀는데 말이야. 그러지 말고 네 한 달 월급도 안 되는데 좀 보내줘. 제 한 달 월급이 안 된다고요? 어머니가 제 월급을 어떻게 알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 큰 돈으로는 우리 부모님도 여행 못 보내드렸고요. 전 돈 못 드리니까 그렇게 가고 싶으시면 아들 카드로 긁으시던지 알아서 하세요. 저는 더 있고 싶지 않아서 그냥 시댁을 나와버렸어요. 같이 밥이 넘어갈 분위기도 아니었고요.
핸드폰도 꺼버리고 혼자 공원에 가서 머리 좀 식히고 집으로 들어갔죠. 늦은 시간인데 남편은 집에 안 왔더라고요. 저는 깜깜한 거실에 혼자 가만히 앉아 있다가 핸드폰을 다시 켜봤어요. 남편은 친구들을 만난다고 짧게 메시지를 보내놨더라고요. 그걸 보니 그냥 헛웃음만 나오더군요. 그리고 시무한테 전화가 많이 와 있더라고요.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고 또 바로 전화가 왔죠. 너 어디 시어머니가 말하는데 그렇게 집을 나가버리니? 네가 시어머니가 무서운 줄을 모르는 모양이구나. 내가 이번에 한번 보여줘. 왜 전화하신 건데요? 그 여행 때문에 그러세요? 제가 이미 싫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 친구들은 며느리들 얼마나 시집살이 시키는 줄 아니? 넌 내가 너무 봐준 것 같구나. 이제부터라도 너도 며느리 노릇 톡톡히 해라. 다음 주부터 매주 일요일마다 우리 집에 와서 살림 배우고 청소도 좀 하고 해라. 일요일에 안 오기만 해봐. 알았어? 시모가 그렇게 잔뜩 으름장을 놓고 거칠게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의사 며느리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난리칠 때는 언제고 돈 안 주니까 바로 안면 바꾸는 시모를 보니 기가 차더라고요. 그냥 무시했는데 금요일 저녁부터 주말에 무조건 오라고 전화를 해대고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당연히 안 갔어요. 남편은 이미 새벽부터 무슨 테니스를 친다면서 나갔거든요. 혼자 침대에 누워서 쉬고 있는데 남편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당신 우리 엄마한테 안 갔어? 일요일에 가기로 했다며. 나한테 전화하고 난리셔. 빨리 가봐. 내가 왜 가? 난 간다고 한 적 한 번도 없는데? 당신이 아들인데 왜 나한테 자꾸 그 비싼 여행을 보내달라고 하는 거야? 당신이 보내드려. 난 며느리로서 내 도리는 다 했다고 생각해. 효도는 셀프 몰라? 내가 1,000만 원짜리 여행 보내드릴 여유가 어딨어. 당신은 능력이 되잖아. 며느리로서 그 정도 해드릴 수 있잖아. 능력이 없으면 다른 걸로라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 아닐까? 당신이 지금 남편 역할, 아들 역할 잘하고 있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봐. 난 2번 말하기 싫으니까 당신이 어머님한테 말씀드려. 저의 차가운 태도를 보고 남편이 금세 입을 다물더군요. 남편이 말을 한 건지 만 건지 시모는 정신 못 차리고 계속 오라고 난리를 쳤죠. 너 내 말 무시하니? 주말에 그렇게 오라는데 어떻게 한 번을 안 와? 너 진짜 안 되겠다. 너 오늘 저녁에 퇴근하고 당장 우리 집으로 와서 저녁해. 알았어? 내일도 안 오면 진짜 가만 안 있을 거야. 이제 진짜 별 어거지를 다 부리더라고요. 전 남편한테 전화해서 퇴근하고 시모한테 가보라고 했죠. 시모가 맛있는 저녁 해놨다고 먹고 오라고 말이죠. 저는 어차피 야간 진료를 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병원에 있었는데요. 저녁 8시쯤 되자 시모한테 또 연달아 전화가 왔어요. 너 진짜 한번 해보자 이거야? 내가 만만하게 보여? 너 와서 저녁 하라니까 왜 우리 아들을 보내? 전 오늘 야간 근무라 못 가요. 제 대답은 듣지도 않고 계속 오라고 소리만 치시니까. 대신 아드님 보내드린 거잖아요. 뭐가 잘못됐나요? 이게 무슨 경우 없는 짓이야? 내가 너 오라고 했지. 우리 아들은 일하느라 피곤한데 이 시간에 여길 왜 오라고 하니? 저는 밤 10시까지 진료 보는데 전 안 힘든가요? 왜 이렇게 저를 못 괴롭혀서 난리예요? 그 여행비 안 들여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 나 그 여행 꼭 가야 된다. 다달이 용돈 더 주는 셈 치고 할부라도 해줘 그럼. 너무 지긋한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그깟 200만 원 바로 보내버리고 말자 싶었죠. 알았어요. 돈 드릴 테니까 저 그만 괴롭혀요. 일단 계약금 200만 원만 드릴게요. 진짜니? 역시 우리 며느리답다. 의사답게 화끈하고 통도 크구나. 고맙다. 아들은 내가 밥 먹여서 보낼 테니까 끝나고 집 가서 푹 쉬어라. 곧바로 시모의 계좌로 200만 원을 보내주니 바로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정도는 조용하게 지낼 수 있었죠. 슬슬 또 시모가 연락을 자주 하면서 집으로 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평일 저녁에 남편 없이 저 혼자 갔는데 글쎄
시모가 가자마자 과일이며 빵이며 이것저것 먹으라며 챙겨주는 척을 하더니 본론을 꺼내더군요. 근데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 왜 여행 갈 돈을 안 주니? 800만 원 다 못 주면 200이라도 줘라. 내가 여행사에는 다달이 준다고 말해놨다. 800만 원 한꺼번에 주면 더 좋고. 200만 원 계약금 드렸잖아요. 나머지도 다 아들한테 달라고 하세요. 갑자기 이렇게 말을 바꾸면 어떡해? 친구들은 예약 다 하고 벌써 1,000만 원 일시불로 낸 애들도 있다. 내가 의사 며느리 둔 사람인데 1,000만 원 일시불로 내야 체면이 서지 않겠어? 나 애 좀 그만 태우고 효도 여행 보내준다고 생각하고 통 크게 한번 내줘. 효도 여행이요? 제가 친자식도 아니고 이제 이혼할 마당에 전 시모 효도 여행 시켜준 사람도 있어요. 저는 시모 앞에 준비해간 사진들을 쫙 뿌려버렸어요. 인상을 찡그리며 사진을 확인하더니 금세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군요. 아니,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지금 우리 준석이란 말이니? 내가 돈까지 써서 얼마나 선명하게 찍은 사진인데 아들 얼굴도 구별 못해요? 그쪽 아들하고 다른 여자하고 잘 놀고 있는 거 보이죠? 이제 누구한테 그놈의 효도 여행 보내달라고 해야 되는지 확실히 감이 오죠? 남편 놈의 숨겨진 추악한 행태를 알게 된 건 1년 전이었어요. 결혼 전엔 그렇게 귀엽다 예쁘다 해주더니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뱃살이 늘어졌다느니 입가 주름이 너무 패였다느니 외모 지적을 하기 시작했죠. 거기다 한 달에 한 번씩은 출장을 가야 된다고 하더니 제가 별말을 안 하니까 점점 빈도가 잦아지더라고요. 몇 달 후에는 거의 한 번 지방으로 출장 가면 3일씩 집을 비우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무리 영업직이라도 연애 전엔 출장 한 번도 안 가다가 갑자기 지방으로 돌고 도니 이상한 촉이 오더라고요. 전 잠잘 시간도 없지만 돈은 남아도는 사람이라 바로 흥신소의 남편 뒤 좀 캐달라고 했어요. 역시 뭐든지 전문가한테 맡겨야 된다고 일주일 만에 어마어마한 증거들을 가져왔더라고요. 저한테 출장 간다고 하고는 지방의 비싼 풀빌라에서 2박 3일씩 어린 상간녀랑 아주 해피한 시간을 보내고 왔던 거였죠. 흥신소 직원이랑 통화했는데 들을수록 가관이었네요. 같은 팀에 입사한 신입사원인데 나이 차가 좀 나네요. 신상 조회해드릴까요? 네, 소송 걸어야 되니까 싹 해주시고요. 뭐 다른 증거 제가 찾아야 될 건 없어요? 블랙박스는 가능하시면 한번 확인해 보세요. 미행하면서 보니까 세컨폰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차에 놓고 다닐 것 같으니까 그거 찾으면 증거는 충분하실 것 같네요. 남편은 전혀 눈치를 못 챘으니 밤에 들어와서 아주 세상 모르고 잠을 잘 자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차에 가서 블랙박스 다 찾아보고 세컨폰도 쉽게 찾을 수 있었죠. 제가 절대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지 비밀번호도 안 걸어놓고 아주 당당하더라고요. 덕분에 아주 편하게 증거 수집 잘했네요. 상간녀는 남편 놈보다 15살이나 어렸는데 아주 남편이 비싼 식당에 다 데리고 다니며 밥 사 먹이고 명품 지갑이며 화장품이며 다 사다 날라줬더라고요. 저한텐 길거리에서 파는 머리핀 하나 사준 적 없는 인간이 말이죠. 생각해보면 연애할 때부터 제가 돈을 더 잘 번다는 이유로 제가 데이트 비용 낸 적이 훨씬 많았고 선물다운 선물을 받아보지도 못했어요. 맨날 말로만 대단하다, 귀엽다 이런 입 발린 소리만 들으면서 좋다고 결혼까지 했었네요. 거기다 남편 놈이랑 상간녀가 나눈 메시지를 읽으니 더욱 제가 호구였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었어요. 내가 이 백 갖고 싶었던 거 어떻게 알았어요? 역시 우리 오빠는 잘생긴 데다가 능력까지 있어서 너무 멋있어. 정말 고마워요. 잘 쓸게요. 저번에 백화점에서 한참 보는 거 알아놨지. 내가 우리 애기 가방 하나 못 사주겠어? 나한텐 돈 들어오는 든든한 지갑이 있잖아. 못생기고 나이 들었어도 그래도 의사니까 산다는 마누라님? 우리 사랑에 금전적으로라도 도움을 주니까 그래도 우리한테 필요하기라고 해야 되나요? 진짜 우리 애기 얼굴 보다가 걔 얼굴 보면 꼴이 말이 아니야. 토할 것 같아.
나이 들어서 볼품 없으면 관리라도 해야지. 맨날 바쁘다고 로션 하나 안 바른다니까. 진짜 여자로 전혀 안 느껴져. 우리 자기한테 여자는 나 하나면 되잖아. 우리 다음 주에 여수 풀빌라 가는 거 맞지? 거기 너무 가고 싶었는데 예약해줘서 고마워요. 우리 애기가 가고 싶다는데 그 정도야 당연하지. 우리 다음엔 휴가 날짜 맞춰서 하와이 한번 갈까? 내가 마누라 전에 자기를 일찍 만났어야 되는데 진짜 집에 들어가기도 싫다. 남편의 추악한 진심을 알게 된 그날, 저는 제 차 안에서 가슴을 치며 통곡했어요. 저는 늦게 한 결혼인 만큼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남편이 집안일 한 번을 안 도와줘도 잔소리 한 번 안 하고 참고 살았어요. 서운한 부분이 있어도 괜히 남편이 나 때문에 자격지심 생겨서 그런 걸까봐 혼자 전전긍긍하기도 했고 말이죠. 근데 상간녀한테 말하는 저에 대한 본심을 확인하니 저 혼자 노력했던 결혼 생활이 다시 머릿속에서 지나가며 마치 퍼즐이 맞춰지듯이 저 혼자 남편을 사랑했었다는 것을, 남편은 저를 그냥 인생의 보험으로 봤을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저는 이를 악물고 남편한테 제대로 복수해주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지난 1년간 남편의 외도를 전혀 모르는 척하면서 출장 간다고 하면 오히려 흔쾌히 보내줬죠. 그리고 남편 놈을 한 방에 보내버릴 증거들을 꾸준히 모아왔어요. 제가 던져준 사진들을 확인한 시모는 오히려 안면을 확 바꿔서 뻔뻔하게 굴더라고요. 뭐 이런 사진 가지고 지금 뭘 할 수 있니? 직장 동료랑도 야유회인가 뭐 그런 걸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사진도 뭐 별거 없구만. 내가 갖고 있는 게 그게 다일 것 같아요? 맛보기용으로 가장 약한 걸로 보여준 건데요. 소송 들어가면 제대로 다 보여줄게요. 뭐? 소송? 너 진짜 우리 아들이랑 이혼이라도 할 거란 말이니? 너도 이제 금방 50인데 네가 우리 아들 같은 남자 또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남자 바람은 말 그대로 스쳐 지나가는 바람일 뿐이야. 남자들은 호기심이 있어서 한 번씩은 다 바람 핀다더라. 그러니까 그냥 한 번만 이해하고 넘어가 줘라. 남편이라고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인간, 내가 뭐하러 데리고 살아요. 도움 안 될 거면 차라리 나도 더 어리고 잘생긴 남자 데려다가 즐기고 사는 게 낫겠네요. 당신 아들이 뭐 잘난 게 있어요? 그 나이에 그 쥐꼬리 같은 월급 받는 주제에 어린 여자랑 바람을 피는데 말이죠. 그 못난 인간이 바람 필 때도 지 마누라가 의사란 걸로 여자를 꼬시더라 이 말이에요. 진짜 찌질하지 않아요? 니네 부부 문제는 니네가 알아서 하고 일단 여행 갈 돈만 좀 줘. 정 안 되면 빌려주면 내가 다달이 갚을게. 지금 내 친구들 다 간다는데 나만 못 간다고 그러면 얼마나 뒤에서 말이 나오겠니? 지금 이 마당에 그놈의 여행이 중요해요? 어차피 계약금 200만 원도 당신 아들 돈이었으니까 나머지도 아들한테 받아내요. 그 돈이 우리 준석이 돈이라고? 그렇게 돈 잘 버는 네가 줘야지 어떻게 우리 아들이 돈을 냈어? 이혼한다는 말보다 계약금이 제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 아니었다는 게 시모한테는 더 충격인 모양이었죠. 아주 개거품을 물면서 흥분을 하더군요. 그 꼴이 얼마나 웃기던지 사실대로 다 말해줬어요. 증거 수집이 다 됐다 싶었을 때 친정 부모님께 찾아가서 다 말씀드렸어요. 워낙 남편 놈을 좋게 보셨던 두 분이라 한참 동안 충격으로 말씀이 없으셨답니다.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더니 우리 앞에서는 그렇게 살갑게 대해놓고 뒤로는 그런 몹쓸 짓을 하다니. 이혼은 당연하고 이 땅에서 발 딛고 못 살게 만들어버려라. 그놈이 명절하고 어버이날에 50만 원씩 줬어. 우리야 너한테 용돈을 넉넉히 받으니 고마운 마음으로 쓰지 않고 모아두고 있었거든. 그거 홀랑 안 써버리길 얼마나 잘했니? 이거 네가 가져가서 돌려주든 어떻게 해버려라. 어머니가 돈이 든 봉투를 저한테 건네주시더라고요. 그 돈이 바로 시모한테 줬던 계약금 200만 원이었거든요. 며느리 돈을 더 쓰지 못한 게 억울했는지 시모가 얼굴을 일그러뜨리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며느리라는 게 시애미를 감쪽같이 속이고 우리 아들 돈으로 계약금을 내? 어쩜 이렇게 못됐을까?
며느리 하나 잘못 들여서 집안 꼴 잘 돌아간다. 네가 이따위로 구니까 우리 아들이 너한테 질려서 더 어린애한테 마음이 간 거 아니냐? 엄마가 생각하는 게 이따위니까 아들도 그따위로 사는 거 아니에요? 내 돈 못 쓴 게 그렇게 억울해요? 난 당신 아들한테 철저히 속았는데 당신들한테 쓴 내 돈이며 내 시간은 어떻게 보상할 건데. 그때였어요. 우당탕탕 문이 열리면서 남편 놈이 뛰어들어왔죠. 급하게 달려왔는지 평소와는 다르게 머리도 다 헝클어지고 양복 셔츠도 삐져나온 모습으로 제 앞에 바로 납작 무릎을 꿇더라고요. 여보, 진짜 다 오해야. 그냥 출장을 같이 몇 번 가다 보니까 당신이 오해를 한 것 같은데 절대 그런 사이 아니야. 걔가 나보다 몇 살이 어린데 그런 애송이랑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러게, 그렇게 어린 년이랑 정신 연령이 똑같아서 그런가 아주 잘 맞더라. 내가 사진만 몇 장 올려주니까 증거가 그게 다인 줄 알아? 네 놈들이 나눈 메시지도 한가득이야. 애기야 하면서 난리가 났던데 그래도 아니라고 잡아뗄래? 여보, 내가 진짜 잘못했어. 걔가 자꾸 나한테 들러붙어서 내가 잠깐 돌았었나 봐. 걔는 나한테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어. 바로 정리할게. 나한테 먼저 말했으면 내가 다 설명했을 텐데 그걸 회사 게시판에 올리면 어떡해. 일이 지금 너무 커졌어. 역시 이 상황에서도 너는 너만 생각하는구나. 너 때문에 상처받고 이악 물면서 1년을 버틴 나는 보이지도 않지? 뭐? 늙어서 옆에 가기도 싫고 의사만 아니었음 결혼도 안 했을 거라고? 차라리 나한테 직업, 의사면 돈 많이 벌겠다고 대놓고 말하던 남자들이 너처럼 본심 숨기고 쇼하는 놈보단 100배, 1000배 낫다. 이 독사 같은 놈아. 여보, 진짜 오해야. 난 정말 당신만 사랑한다고. 그 어린애한테 분위기에 취해서 뭔 말을 못해. 우리는 인생의 한 팀이고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야 되는 가족이잖아.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우선 회사 게시판에 올린 그 게시물 좀 지워줘. 인사팀에다 지워달라고 해도 본인만 지울 수 있다고 손 놓고 있다니까. 나쁜 놈들이. 뻔뻔하게 신입사원이랑 바람까지 피워놓고 불이익은 당하기 싫어? 나쁜 짓을 했으면 벌 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 무례한 같은 인간아. 개인적인 일인데 이걸로 잘린다는 게 말이 돼? 회사 내규 들먹이면서 나한테 권고사직까지 말하는데 이거는 팀장 자식이 이 기회로 나 자르려는 거라고. 당신은 우리 회사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잖아. 일단 그 게시물만 지워줘. 지금 그 회사 잘리면 이 나이에 어딜 가겠어. 당신도 남편이 백수 되면 좋을 거 없잖아. 너랑 이혼하는 마당에 네가 백수가 되든 거지가 되든 내가 알 바 아니지. 안 그래? 남편이 갑자기 눈에 쌍심지를 켜고 벌떡 일어나서 저를 째려보더라고요. 뭐? 이혼? 누구 마음대로 이혼을 해? 이 정도 지나가는 바람 가지고 일 커지게 만들어서 회사까지 잘리게 하면 당신도 유책 배우자 되는 거야. 당신이 이혼 소송이라도 하면 난 당신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라고. 어쩌면 저한테 진심으로 미안한 구석 없이 오로지 자기 앞날만 생각하니까 저딴 말을 할 수 있는 거겠죠. 저렇게 뻔뻔한 인간을 그동안 착하다고 믿어오며 결혼 생활을 했던 제 자신을 진짜 마구 두드려 패주고 싶었네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부들거리는 손을 들어 남편의 뺨을 세차게 날려버렸죠. 웃긴 건 자기 아들 맞으니까 시모가 아악 소리를 내며 개거품을 물고 달려들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남편을 때리는 마누라가 어딨어? 요즘 애들은 남편을 아주 지발 아래로 봐. 너도 한 대 맞아봐. 맞아봐. 시모가 개거품을 물며 저한테 달려들더라고요. 제가 옆으로 슬쩍 비켜섰더니 시모가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져 넘어졌어요. 휙 고개를 돌려서 저를 노려보더니 통곡을 하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이제 며느리가 시어미한테도 폭력을 쓰네. 아이고,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와서 집안이 아주 풍비박산이 났구나. 아이고. 그러면서 졸도하듯이 뒤로 혼자 넘어가더라고요. 놀란 남편놈이 달려가서 시모 붙잡고 엄마 하면서 같이 울기 시작했어요. 참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무슨 눈물 없이는 못 보는 드라마 찍는 줄 알겠네요. 저는 기가 막혀서
그 모습을 일단 지켜보고 있었어요. 당신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돼? 나랑 먼저 얘기했으면 이렇게까지는 상황이 안 됐을 거야. 우리 엄마한테까지 와서 이렇게 헤집어 놓으면 나이 드신 엄마가 견디실 수 있겠어? 진짜 너무하다. 누가 누구한테 너무하다고 하는 건지 어이가 없네? 그리고 니네 엄마가 나한테 돈 달라고 부른 거야. 내가 이 집구석에 찾아온 게 아니고. 난 더 이상 너희 모자 얼굴 보고 싶지도 않으니까 빨리 여기다 도장 찍어. 이게 내가 너한테 주는 마지막 배려야. 남편은 제가 건넨 종이를 보더니 흠칫 놀라더군요. 그러더니 종이를 팍 던져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이혼 합의서? 이런 것까지 준비해오고 아주 작정했구나. 자기야, 난 절대 이혼 못해. 내가 평생 속죄하면서 자기 말만 잘 들으면서 살게. 제발 한 번만 넘어가줘. 부탁이야. 나 1년 동안 네가 바람피는 증거 모았어. 이혼 소송 들어가면 나는 비싼 수임료 내고 최선을 다해서 소송 준비할 건데 너 나 이길 수 있어? 그 나이에 돈 1,000만 원도 없는 데다 백수될 주제에? 난 이미 변호사 상담까지 다 끝났고 네가 합의 이혼 싫다고 하면 전화 한 통하면 바로 소송 시작할 수 있어. 위자료 2천 이상은 청구할 건데 네가 일시불로 줄 능력이나 있냐고. 제가 따박따박 맞는 말만 하자 남편은 모든 걸 체념한 듯이 고개를 푹 숙이더라고요. 머릿속에서 아주 오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좋지도 않은 머리를 굴리고 있는 게 훤히 보이더라고요. 능력도 없는 주제에 그동안 나 믿고 월급 펑펑 써대고 돈 한 푼 안 모은 게 이제야 후회가 좀 되겠네? 너도 참 바보 같다. 내 비위 적당히 맞추면서 살았으면 늙어서까지 의사 마누라 옆에 두고 분수에 안 맞는 호강했을 텐데 말이야. 다 네 잘못이니까 평생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면서 네 좋았던 시절 떠올리며 살아봐. 난 진짜 당신이랑 헤어지면 못 살아. 내가 어떻게 하면 용서해 줄 거야? 난 절대 이렇게 못 끝내, 여보. 너랑 더 이상 말싸움하기도 싫어. 1분 안에 결정해. 지금 도장 찍고 죽은 듯이 조용히 살 건지 아니면 한번 이혼 소송 제대로 해볼 건지. 제가 이혼 합의서를 뺏어갈 제스처를 취하자 비굴하게도 종이를 휙 잡더라고요. 그러더니 한숨을 푹푹 쉬면서 시모 집에 있던 도장을 찾아서 결국 찍더라고요. 저는 서류를 휙 뺏어서 그 집구석을 나와버렸어요. 차마 제 앞에서는 못하다가 제가 나가니까 뒤에서 아악하고 소리를 지르고 뭘 깨부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집에 가자마자 남편 짐 그대로 상자에 다 쓸어 담고 다음날 아침 이삿짐 센터 차 불러서 한 번에 시모 집으로 다 보내버렸어요. 그때 웃긴 건 남편 놈 짐은 다 시모 집으로 갔는데 시모는 제 집으로 찾아왔다는 거죠. 타이밍도 참 기막히게 사람들이 상자를 갖고 나갈 때 시모가 도착해서 현관문이 활짝 열린 상태였어요. 시모가 얼른 집으로 들어와서 제 앞에 무릎을 꿇고는 손을 싹싹 빌기 시작했죠. 예, 너 나가고 내가 준석이 엄청 혼냈다. 내가 이렇게 빌 테니까 제발 이혼만은 하지 말거라. 그 여행 가는 것도 돈 안 줘도 되고 나 그 여행 안 가도 된다. 너만 이혼 안 한다고 하면 내가 앞으로 너한테 용돈 달라고 하지도 않으마. 응? 뒤에서 내 욕하면서 어린애랑 놀아난 남자 받아줘가며 살 만큼 내가 착하지가 않아요. 그 나이 어린 새 며느리 될 여자한테 그놈의 잘난 효도 여행 보내달라고 해요. 시모가 계속 주저앉아서 울기만 하고 나갈 기미가 안 보여서 결국 시모를 일으켜서 밖으로 밀어내야만 했었죠. 시모는 어떻게든 밖으로 안 밀려나려고 문을 팔로 잡고 버티더라고요.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혼 소송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한번 지저분하게 끌고 가볼까요? 그쪽 아들 앞길 생각한다면 다신 이렇게 찾아오지 말아요. 병원이든 집이든 찾아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 그동안 가족으로 지낸 세월을 생각해서라도 다시 한 번만 생각해줘. 우리 아들 한 번만 봐줘. 나를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네요. 그동안 나를 며느리가 아니라 아줌마 돈주머니로 생각한 거 아니고요. 아줌마 아들도 못해준 걸 왜 며느리한테 공짜 대접을 그렇게 받으려는지 이해가 안 갔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 좋은 마음으로 해줬던 거예요. 그런 내 마음을 이용하고 기만한 건 아줌마랑 아줌마 아들이고
그렇게까지 말했는데도 아직도 저를 우습게 보는 건지 시모는 움직일 기미가 없더라고요. 집에 들어가서 바로 경찰을 불렀습니다. 제 집 앞에서 한참 쭈그려 앉아 있다가 경찰이 오니까 그제야 꺼이꺼이 울면서 경찰 따라가더라고요. 남편놈이 집에 와서 비련의 남주인공처럼 울고불고 난리친 건 뭐 말할 필요도 없겠네요. 거의 수십 번 와서 그 짓을 하더군요. 저는 바로 집도 전세 내놓고 다른 아파트 구해서 이사 갔어요. 아참, 병원도 결국 관뒀어요. 그래서 다행히 병원에서 남편이 난리치는 꼴은 보지 않았고요. 마음 같아서는 상간녀 소송하고 이혼 소송해서 2천만 원이라도 악착같이 받아낼까 싶었는데요. 나이 40 넘어서 그런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 쏟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깟 돈으로 그 인간들과 계속 얽혀있기도 싫었고요. 만약 재산 분할이라도 하게 되면 그 인간 재산은 한 푼도 없고 제 재산만 잡힐 텐데 그냥 그 인간한테 땡전 한 푼도 안 두고 깔끔하게 시간 낭비 안 하고 끝낸 게 더 낫다 싶어요. 지네들 분수도 모르고 황금오리 배 가르듯이 의사 며느리 지갑 탈탈 털어먹으려다가 아들 반품당하고 지인들한테 쪽팔림과 무시당할 시모 생각하면 나름 통쾌하네요. 이 사연 들으시는 시어머니들이 있다면 다들 한 번씩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래요. 왜 평생 아들한테 받아본 적 없는 효도를 며느리한테 받으려고 하는지 말이죠. 자기 아들이 귀하면 며느리는 자기 집에서 더 귀한 딸이라는 생각을 한 번이라도 더 해줬으면 좋겠네요. 저는 신도시에 제 개인 병원을 시작하려고 요즘 직원들도 뽑고 병원 자리도 알아보고 다녀서 너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답니다. 몸이 10개라도 모자라서 당연히 전 남편 놈은 생각도 안 나고요. 이대로 열심히 일하면서 남의 부모한테 대리효도 따위는 그만두고 친정 부모님 모시고 잘 살아보려고 해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 감사드리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을 하고 효자가 되어버린 남편놈과 가부장적인 시부에게 질릴 대로 질려 이혼해버린 이혼녀입니다. 처음 결혼을 할 때만 해도 남편이 그렇게까지 효자놈은 아니었는데 시부의 재산 상속이라는 당근 앞에 세상에 둘도 없는 효자가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이혼까지 결심하게 되었는지 들어보실래요? 저와 남편은 평범한 맞선으로 만난 사이였어요. 첫 만남부터 대화가 잘 통했고 그 뒤로 만난 두 번째 만남과 세 번째 만남 역시 좋더라고요. 대화가 잘 통하는 건 물론이고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추구하는 결혼관 역시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결혼을 전제로 한 연애가 시작되었고 3년의 연애 끝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긴 연애 기간 끝에 결혼을 결심하게 된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었어요. 저기 자기야, 난 다른 건 몰라도 제사 명절에 여자만 일하는 거 절대 이해 못해. 엄연히 이씨 집안 제사고 이씨 집안 조상 모시는 건데 왜 엄한 다른 집안 여자들만 고생해야 하는 거냐고. 그래서 하는 말인데 우리 결혼하게 되면 각종 집안 행사 때 당신도 나서서 일해줬으면 좋겠어. 아니, 해. 이게 내 결혼 첫 번째 조건이야. 그래, 그게 뭐가 힘들다고. 그렇지 않아도 명절 제사 때마다 우리 엄마 고생하는 거 나도 보기 싫었어. 이참에 나도 엄마랑 당신 좀 돕지 뭐. 돕는 거 아니고 그냥 하는 거야. 엄연히 따지자면 나랑 어머님이 돕는 거지. 그래, 알겠어. 알겠다고. 내가 말 실수했어. 앞으로 나도 같이 일할게. 그러니까 나랑 결혼해 줄 거지? 저는 명절이나 제사 등 시댁 집안 행사에 오로지 여자만 일하는 것을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그런 제 의견을 남편 또한 수용할 것이라 약속 또 약속했었죠. 제가 이런 약속을 한 것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그건 바로 시부 때문이었는데 시부는 가부장적으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이더군요. 그 어렵다는 상견례 자리에서도 시부는 시모에게 물 좀 달라, 먹거리를 앞접시에 담아달라는 등 시켜먹기 바빴는데 그 모습을 보며 다른 건 몰라도 이 문제만큼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한다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약속 또 약속한 것이었는데 제가 그런 약속을 받아내서일까요? 남편은 제 걱정과 우려와는 달리 가정에서 집안일을 아주 만족스럽게 잘해주더군요. 그렇게 남편에게 큰 만족감을 지내다 보니 결혼 후 첫 명절이 다가왔고 전 다시 한번 남편에게 강조 또 강조하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여보, 마지막으로 이야기할게. 무슨 일이든 함께 하는 거야. 알겠지? 만약 당신이 이 약속 지켜주지 않으면 난 앞으로 명절이나 제사 같은 모든 행사에서 절대 오지 않을 거야. 알겠지? 알겠어. 걱정하지 마. 나 집에서 일 잘하는 거 못 봤어? 그렇게만 하면 된다는 말이잖아. 정답. 우리 여보가 집에서만큼만 하면 입댈 것도 없지. 그래, 집에서보다 더 열심히 할 테니까 가. 이제 나 좀 믿어달라고. 마지막까지 다짐을 받아낸 저는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들어섰고 주방엔 제 예상대로 시모 혼자 산더미 같은 일에 쌓여 땀을 뻘뻘 흘리며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시모도 함께 해준다면 일이야 빨리 끝나겠지만 이때껏 홀로 고생했을 날들이 떠올라 차마 보고만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 시모가 입고 있던 앞치마를 벗겨주며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이제 저희가 할 테니까 방에 들어가셔서 좀 쉬세요. 제 말에 시모는 못 들을 말이라도 들은 사람처럼 토끼 눈을 하고 절 보더라고요. 어머 아가, 이걸 어떻게 혼자 한단 말이야? 안 돼, 너 몸살나. 그냥 하던 대로 내가 할 테니 넌 옆에서 조금 도와놔줘. 그거면 충분해. 저 혼자는 못하죠. 그래서 어머님 아들이자 제 남편이 도와준다네요. 그러니까 괜히 걱정하지 마시고 가서 좀 쉬세요. 이 땀 좀 보세요. 도대체 몇 시부터 이러고 계신 거예요? 저희 오면 같이 하시면 되는데 일단 들어가서 좀 쉬세요. 그래 엄마, 이제 들어가서 좀 쉬어요. 집사람이랑 내가 하면 돼. 전 남편을 앞세우며 시모에게 들어가시라 말했고 시모는 그런 남편의 모습은 처음이라는 듯 당황스러운 눈빛으로 저와 남편을 번갈아 보더군요. 전 그런 시모의 모습을 보며 남편에게 반성하라고 했죠. 여보, 반성 좀 해. 이때껏 어머님 도와드린 적 한 번도 없지? 거짓말할 생각도 하지 마. 어머님 눈빛만 봐도 다 알겠으니까. 어머님, 이때까지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제부터 저하고 어머님 아들이 다 알아서 할 테니 들어가서 쉬세요. 아무리 그래도 제가 뭘 할 줄 안다고. 너만 더 힘들 거야. 그러지 말고 나도 같이 하마. 아니에요. 어머님 아들 일 잘해요. 집에서도 가끔 밥도 차리는데 저보다 더 맛있을 때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이제 주방 해방하시고 방에서 좀 쉬세요. 그렇게 시모가 등 떠밀려 주방을 벗어나려는데 시부가 등장해 주방에 있는 남편을 보고 노발대발 아주 난리를 부리기 시작하더군요. 너 지금 주방에서 뭐 하는 짓이야? 얼른 못 나와? 당신은 뭐하고 서 있는 거야? 얼른 우리 장남 나오라고 못해? 아버님, 올해부턴 남편이랑 저랑 명절 준비하려고요. 어머님 나이도 있으신데 이제 주방 졸업시켜드려야죠. 뭐야? 재아가 네가 몰라서 그러는가 본데 우리 집에선 남자가 주방에 들어가서 뭘 하는 짓은 절대로 용납이 안 되는 그런 집안이다. 어디 남자가 주방 일을 해? 에이, 그런 집안 아닌 집안 따로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요즘 세상에 그런 말씀하시면 큰일 나요. 큰일이 나든 말든 나는 모르겠고 당장 못 나와? 시부는 몸까지 떨며 화를 내고 있었고 남편은 저와 시부의 눈치를 살피느라 눈이 가자미 눈이 되기 직전이더군요. 시모는 시부의 압박에 못 이겨 다시 주방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었고요. 전 여기서 시부의 뜻대로 다 해줬다간 저 역시 시모처럼 살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고 그랬기에 더 단호하게 시모의 등을 밀어 주방에서 내보내버렸어요. 그리고 남편을 바라보며 당신이 결정해 라는 무언의 압박을 보냈죠.
남편 역시 이런 제 눈빛에서 살기를 느꼈는지 아무 말도 없이 계란을 풀기 시작하더군요. 전 그런 남편을 보며 안도의 옅은 미소를 지었고 시부는 더 큰 화를 내며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너 이 녀석! 지금 이 아비 말을 무시하는 게야? 당장 나오라는 말 못 들었어? 시부의 고함에 남편이 움찔하는 사이 전 시부에게 다가가 앞치마를 내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렇게 싫으시면 아버님도 같이 해보세요. 막상 같이 해보시면 생각보다 괜찮으실 거예요. 제가 이랬더니 시부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앞치마를 탁 쳐내버리곤 밖으로 나가버리더군요. 아예 집 밖으로 말이죠. 그렇게 시부가 밖으로 나가는 소리가 들리자 시모는 다시 저에게로 와 걱정과 우려 섞인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가, 너 어쩌려고 이래? 네가 몰라서 그러는데 네 시아버지 한번 화내기 시작하면 얼마나 무서운데. 네가 내 걱정되어서 그런 건 다 알지만 이젠 내가 네 걱정이구나. 어머님, 전 괜찮아요. 오늘 보시고도 그런 걱정이 되세요? 저는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론 이런 힘든 일은 혼자 하지 마세요. 아들도 있고 며느리도 있는데 왜 혼자 이걸 다 하세요? 앞으로는 그러지 마세요. 시모는 어쩔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고 전 무사히 명절을 잘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절이 지나고 시부의 본격적인 복수가 시작되었죠. 아가, 네 시어머니가 몸이 안 좋아서 그러는데 와서 청소 좀 해라. 아가, 네가 해준 된장찌개를 먹고 싶구나. 아가, 오늘 볕이 좋아 이불을 빨아 널었더니 먼지 터는 게 문제구나. 퇴근하고 와서 먼지 좀 털려무나. 이렇듯 온갖 방법으로 저를 괴롭히려고 했었고 이 모든 연락은 제가 회사에 있을 시간에 심지어 받을 때까지 연락을 해대곤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에 지장이 될 수밖에 없었고 다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무시를 한다면 시무가 저를 대신해 들들 볶일 것이 자명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 시댁을 가되 절대 혼자 가지 않았어요. 남편을 대동해서 갔죠. 제가 청소를 하게 되면 남편에겐 식사 준비를 시켰고 제가 식사를 준비하게 되면 남편은 이불 빨래를 시켜버렸어요. 이불 먼지를 털던 날에는 그 어두운 밤에 잔디를 뽑는 것을 시켜버리기도 했죠. 저를 골탕 먹이러 일을 시키면 시킬수록 남편이 더 고생하는 것이 보이자 시부는 칠순을 핑계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기 시작하더군요. 나 이번에 칠순 잔치하기 전에 하고 싶은 게 있다. 생신 선물 말씀하시는 거죠? 뭐 가지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그럼 새로운 집이 가지고 싶다. 네? 집이요? 이사하시려고요? 아니, 이 집에 정이 많이 들어서 이사는 싫고 집 리모델링 좀 해다오. 리모델링이요? 아버님, 그게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저희한테 그렇게 큰 돈이 어디 있어요. 부모가 원한다는데 빚이라도 내서 해줘야 할 거 아니야. 구조도 좀 바꾸고 싶고 집도 영 어수선해서 안 되겠어. 그러니까 이번에 꼭 너희가 해줬으면 싶구나. 빚이라도 내서 해내라는 말을 듣는데 정말 기가 차서 콧방귀가 다 나더라고요. 어떻게든 부모가 자식에게 빚까지 내서 쓸데없는 리모델링을 해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이해도 되지 않았고요. 저희 시댁이요. 그렇게 오래된 구축 단독주택도 아니었고 구조도 꽤 잘 빠진 데다가 시무가 워낙 시부 닥달에 쓸고 닦고 해서 모델하우스보다 더 깨끗하게 잘 정리정돈된 집이에요. 그런데 그런 집을 싹 뜯어 고치겠다고 하니 이건 더 들어볼 필요도 없이 저를 초장에 잡겠단 말로밖에 들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 시부를 보며 단호하게 말했죠. 아버님, 저희 그럴 돈 없어요. 아버님 원하시는 대로 다 해드리려면 몇백이 아닌 몇천이 들 건데 그걸 빚내서 해드리고 저희는 어떻게 생활하고 살아요? 저희는 손가락만 빨고 살 수는 없잖아요. 하여튼 아버님이 뭐라고 하시든 저의 능력이 안 돼 리모델링을 못 해드리니
섭섭해도 이해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 가볼게요. 전 긴 말 들을 것도 없이 남편의 팔을 잡아 끌어 집으로 돌아왔고, 돌아와 남편에게 하소연하고 있으니 남편의 전화기로 시부한테서 연락이 오더군요. 전 남편에게 스피커폰을 해서 받으라고 했고, 남편은 제가 시키는 대로 전화를 받았어요. 이 한심한 놈아, 이런 식으로 계속 네 마누라한테 질질 끌려다닐 거야? 에이, 아버지, 제가 또 언제 질질 끌려다녔다고 그러세요. 집사람 말이 다 맞으니까 그냥 듣고만 있었던 것뿐이지. 맞기는 뭐가 맞아? 이러니까 내가 너 보고 한심하다고 하는 거야. 너 그런 식으로 마누라한테 끌려다니면 죽도 밥도 안 돼, 이 녀석아. 집안의 가장이 큰 소리 쳐야 가정이 올바르게 돌아가지. 어디 안 여자가 가장보다 큰 목소리를 내? 너 이 아버지 말 새겨들어. 너 그대로 네 마누라 말 듣고 살다간 다 늙어서 밥 한 그릇도 못 얻어먹어, 이 녀석아. 에이, 집사람 그런 여자 아니에요. 그리고 밥 좀 못 얻어먹으면 뭐가 어때서요? 제가 차려 먹으면 되죠. 저 요리 잘해요, 아버지. 남편은 시부의 호통을 요리조리 잘도 피해 다녔고, 시부는 그런 남편의 대답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지 최후의 조건을 내걸더군요. 저로서는 정말 가관일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말이죠. 너, 이 아비 말 잘 들어라. 만약에 네가 이번에 네 마누라 제대로 휘어잡아서 우리 집 리모델링 해주면 내가 내 재산 다 주마. 네 누나는 땡전 한 푼 주지 않고 너 다 준다, 이 말이야. 정말이세요? 정말 누나하고 나누는 게 아니라 저 다 주신다고요? 그래, 네가 원하면 내가 각서도 써주마. 그러니까 네 마누라는 네가 알아서 휘어잡고 살아. 그 증거로 우리 집 리모델링도 해주고. 너도 알지? 이 아비가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 꽤 된다는 거. 네 마누라 말 듣고 리모델링 비용 아끼다간 더 큰 재산 잃게 되는 꼴이란 거 명심하고 앞으로 알아서 행동해. 시부의 말도 안 되는 조건에 저는 코웃음이 나는데 남편은 저와는 생각이 전혀 다른지 시부의 전화를 끊고선 눈을 반짝이며 저를 보더라고요. 왜? 뭐? 그 눈빛은 뭐야? 아니, 당신도 방금 다 들었잖아. 우리 아버지가 재산 다 우리 준다는 말. 들었지. 애초에 말도 안 되는 말. 뭐가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우리 아버지 한다면 하는 분이셔. 그래서 뭐 어쩌자는 거야? 본론만 말해. 어쩌자는 거긴. 그냥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리모델링 해주면 안 돼? 그리고 우리 집에선 내 말 좀 잘 듣는 연기도 좀 해주고. 그것만 하면 아버지 재산 우리 누나한테는 주지도 않고 나한테 다 주신다잖아. 당신만 눈 딱 감고 아버지 원하는 대로 내내 하고 살면 뽕돈이 생기는데 그것도 못 해줘? 남편은 이미 시부의 말에 현혹되어 눈이 반쯤 풀린 듯 했어요. 애초에 재산을 바라고 그런 연기까지 한다는 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 애초에 자식들에게 물려줄 본인 돈으로 저와 이렇게 싸우지 않고 편하게 리모델링하면 될 일인데 굳이 이렇게까지 일을 키워야 하느냐는 생각에 그 모든 상황이 짜증이 치솟더군요. 여보, 내 말 잘 들어? 제발 헛된 꿈, 헛된 기대 좀 버려. 그리고 그럴 시간에 자기 개발에 더 힘쓰고 스스로 잘 될 생각을 해. 재산 바라고 마누라한테 쥐죽은 듯이 내내 하라는 말이 나와? 우리 결혼하기 전에 한 약속 잊었어? 그 약속이 갑자기 왜 나와? 그냥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고분고분하게 있고 리모델링만 해달라는 말이잖아. 그 말이 그 말인 거 정말 이해를 못했어? 고분고분 내내만 하라는 말이 명절이고 나발이고 시댁 와서 시키는 일이나 혼자 다 하고 아버님이 뭐라고 하든 당신이 큰 소리를 내든 그냥 쥐죽은 듯이 살란 말 아니야? 난 그렇게는 못 살아. 내가 말했지? 이씨 집안 종살이나 하려고 결혼하는 거 아니라고. 당신은 어머님께서 한평생 그렇게 고생하는 거 보면서도 느끼는 게 없어? 나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냐고. 한평생 그러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만 참으면 되는 일이니까 그렇지.
참도 효자다, 효자. 재산 때문에 아버님 돌아가시라고 모사라도 지내지 그래? 당신은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난 말이 그렇다는 거지. 말이 그렇든 말든 난 절대 싫으니까 당신도 그렇게 알고 다신 이런 이야기 꺼내지도 마. 난 지금 아버님도 아버님이지만 당신도 이해가 안 돼. 재산 들먹이면서 며느리 기죽이려고 몇 천은 좋게 드는 리모델링 해내라는 아버님이나 그런 아버님 말에 눈 뒤집혀서 마누라한테 쥐 죽은 듯이 살라는 당신이나 둘 다 이해 안 되기는 매 한 가지라고. 나라고 뭐 당신이 이해되는 줄 알아? 그 한 번 눈 딱 감으면 생기는 돈이 얼만데. 몇 년만 고생하면 우리 고생도 덜 해도 되고 당신도 좋고 나도 좋은데 왜 싫다고 하는 거야? 당신만 좋겠지. 고생은 나만 할 거니까. 하여튼 난 싫다고 했다. 분명히 말했어. 그렇게 저와 남편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채 대화를 마무리하게 되었고 서로의 감정만 상하게 되어버렸죠. 한번 상해버린 감정을 되돌리기엔 많은 시간이 필요했고 그 감정을 되돌리기도 전에 시부의 생신이 다가왔습니다. 그 문제의 칠순이 말이죠. 당연히 리모델링은 해주지 않았고 그것에 마음이 잔뜩 상해버린 시부는 동네 잔치 규모로 집에서 잔치를 연다고 하더군요. 도와주실 분들은 전혀 부르지 못하게 했고 오로지 저와 시모에게 모든 일을 다 하라고 하더군요. 많아도 20명은 안 넘을 거다. 여자 2명이서 충분히 다 할 수 있지. 음식은 대충 손 가는 대로 반찬거리 몇 가지 하고 집으로 돌아갈 때 떡하고 과일 좀 싸주면 되지 않겠소? 하여튼 이번엔 솜씨 발휘한다고 생각하고 잘 준비해. 괜히 사람들 불러놓고 망신살 뻗치게 하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말 미쳐버리겠더라고요. 말이 좋아 20인분이지 그걸 시모와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남편이 돕는다고 한들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 뻔하기도 했고 사이도 대면대면에 지극정성으로 돕지 않을 것이 뻔하기도 했죠. 결국 전 출장 뷔페를 예약하게 되었고 그 사실을 한 시부가 또 노발대발 난리를 피워대더군요. 뭐? 출장 뷔페? 내가 한 말은 어디로 들은 게야? 집에 여자가 2명이나 있는데 사람을 부르기는 왜 불러? 여자가 2명밖에 없으니 사람을 부르죠. 아버님, 2명이 아무리 난다긴다 해도 20인분 만들어내는 건 불가능해요. 괜한 오기로 음식 준비해냈는데 맛도 없고 보기에도 형편없으면 그게 더 아버님 망신 아닐까요? 망신은 뭐가 망신이야? 모든 정성이 중요한 법인데. 그리고 네 시어미는 혼자서도 사람들 대접 다 하고 살았다. 이젠 너도 있는데 그 뭐가 힘들다고 뷔페를 불러? 얼른 취소하지 못해? 네, 못해요. 아버님도 이제 나이도 있으시고 힘들어서 그렇게는 못하세요. 때려 죽이신다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고요. 1, 2인분도 아니고 20인분 가까이 되는 음식을 어떻게 해요? 무엇이 어째? 내가 살다 너같이 되바라진 며느리가 있다는 이야기는 듣도 보도 못했다. 어디 시아버지 생신날 손수 끓은 미역국도 대접 안 하고 넘어가려고? 아,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미역국은 제가 끓여드리려고 미역 불리고 있으니까. 그러면 됐죠? 되긴 뭐가 돼? 당장 취소하라는 내 말 아직도 못 알아들은 게야? 넌 시아비 생신상도 안 차리려면 시집은 왜 온 거야? 아버님, 저 생신상이나 차리자고 시집 온 거 아니에요. 아버님 아들이자 제 남편이랑 잘 먹고 잘 살려고 시집에 온 거예요. 그러니 뷔페 취소는 못하고요. 아버님이 포기하세요. 시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난 상태였고 저 역시 물러설 순 없는 노릇이었죠. 그렇게 양보 없는 치열한 다툼은 계속되고 있었고 결국 시부의 입에선 이런 말이 나오더군요. 포기? 포기는 너나 해. 난 그딴 음식들로 내 사람들 대접 못한다. 집에서 만든 음식이 아니면 대접할 생각도 없으니 네가 끝까지 그렇게 우긴다면 잔치를 하지 않으마. 정말 웃기지 않나요? 칠순 잔치를 안 하면 누구 손해인지 정녕 모르는 시부는 저 말을 당당하게도 내놓고 있었고
전 그런 시부의 말에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저 역시 20인분 잔치상은 절대 못 차리니 정 싫으시면 그렇게 하세요. 다 취소하시라고요. 뭐야? 뭘 그렇게 놀라세요? 아버님 뜻대로 하시라고요. 잘 생각해 보시고 정말 취소하실 거면 빨리 말씀해 주세요. 당일 취소라서 예약금을 얼마나 돌려줄지는 모르지만 조금이라도 빨리 취소해야 그 사람들도 저도 손해가 적지 않겠어요? 시부는 제 말에 헛기침을 했고 전 그런 시부의 모습에서 절대 취소하지 않겠구나 확신했죠. 시모 역시 같은 생각이었는지 평소 시부가 좋아하던 음식 몇 가지를 준비하기 시작하더군요. 저 역시 그래도 미역국은 제 손으로 끓여드리기 위해 미역국을 끓이기 시작했고 시부는 그 모든 음식이 끝날 때까지 아무런 말도 꺼내지 않더군요. 네, 결국 시부가 고집은 꺾은 것이었죠. 그렇게 음식이 완성되는 동안 남편 놈은 저를 약올리기라도 하듯 시부의 옆에 앉아 TV를 보며 깔깔거리기 바빴고 저는 그런 남편에게 눈치를 줘봤지만 남편 놈은 제 모든 시그널을 무시하기 바쁘더군요. 생각 같아선 약속대로 다 엎어버리고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이었지만 다른 날도 아니고 칠순이니 일단 도리는 다 하자는 마음에서 시모와 함께 상차림까지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 후 사돈의 팔종까지 온갖 지인들이 시댁에 들이닥쳤고 어떻게 손님 대접을 했는지도 모를 만큼 바쁜 시간이 지나갔어요. 무사히 손님을 보내고 뒷정리를 다 하고 앉으니 편히 쉬고 있던 시부가 그때만 기다렸다는 양 시모에게 또 일을 시키기 시작하더군요. 앉지 말고 가서 시원한 꿀물이나 한 잔 타와. 아까 술을 좀 먹었더니 시원한 꿀물을 먹고 싶어. 듣는 제가 화가 치솟는 그 상황에 시모는 익숙하다는 듯 주방으로 가더니 이내 꿀물 한 잔을 가지고 와 시부에게 내밀더군요. 거기까지만 해도 어이가 없는데 시부는 시모가 타준 꿀물을 입에 대지도 않고 거칠게 잔을 탁 하고 내려놓더군요. 시원한 거라고 했잖아. 시원한 건 몰라? 얼음에 타달라는 말이잖아. 하여튼 뭐 하나 제대로 하는 일이 없어. 이거는 당신이나 마시든가 하고 당장 얼음 가지고 와. 아이고, 그냥 좀 먹어요. 아까 손님들 대접한다고 얼음 다 쓰고 없어요. 없으면 사오면 되는 거 아니야? 요즘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는데. 당장 편의점 가서 얼음 사와 당장. 내가 이런 것까지 일일이 가르쳐줘야겠어? 제가 나서면 시모가 곤란해질까 싶어 웬만하면 그냥 두고만 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고생했다. 오늘 많이 힘들었지? 이런 말 한마디만 해줘도 제 맘이 그렇게까지 화가 나지 않았을 텐데 시부는 그런 말은 아예 뇌 속에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처럼 구는데 정말 참을 수가 없는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전 결국 시부의 옆에 앉아 부른 배를 통통 두드리고 있는 남편을 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가 좀 다녀와. 내가? 그러면 어머님이 가셔? 아님 내가 가? 우리 둘 다 이때껏 차리고 치우고 하다가 이제 궁둥이 붙이고 앉은 거 못 봤어? 당신 보니까 소화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당신이 좀 다녀와. 얼른. 아버님 지금 당장 얼음 넣은 꿀물이 드시고 싶다잖아. 아무리 저와의 감정이 좋지 않더라도 양심이 있다면 그리고 제자리에 잘 달려있다면 당연히 남편이 가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시모와 저는 눈코 뜰 새 없이 고생을 했고 그에 비해 남편은 앉은 자리에서 먹느라 바빴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이런 저의 예상을 와장창 조각내버리는 말을 짓거리기 시작하더군요. 나? 싫은데? 나 지금 배불러서 꼼짝도 하기 싫어. 그러니까 엄마가 정 걱정되면 당신이 가. 그러면 되겠네. 그 순간 남편과 제가 했던 약속들이 제 뇌리를 스쳐가고 철석같이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도 약속하던 남편의 얼굴이 산산조각이 나더군요. 시부는 남편의 말에 우리 아들 잘한다는 듯 긍정의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고 전 그 모습에 더욱 화가 치솟았어요. 당신 진짜 적당히 좀 해.
나랑 한 약속 기억 안 나? 당신이 이런 식으로 하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 했을 텐데. 그리고 굳이 약속이 아니라도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오늘 하루 종일 고생한 어머님이랑 내가 안쓰럽지도 않아? 안쓰럽기는 무슨? 우리 엄마는 당신 시집 오기 전에 더한 일도 혼자 다 했어. 그리고 당신도 그래. 시집 왔으면 시댁 가풍에 따라야지. 그까진 약속이 뭐라고 이렇게 날 들들 볶아대는 거야? 그까진 약속 각서라도 쓴 것도 아니고 난 할 만큼 했거든. 그러니까 당신이나 적당히 해. 우리 부모님 다 듣는 데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감히 하늘 같은 남편한테. 하늘 같은 남편? 그래, 하늘 같은 남편.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당신만 참으면 우리 집에 큰 소리 날 일도 없어. 큰 소리만 안 나겠어? 나도 편안하게 우리 아버지 재산 다 받을 수도 있고, 그러면 나만 좋은 거 아니라고 했잖아. 그 재산 받으면 나 혼자 다 쓰는 것도 아니고, 다 우리 거가 되는 건데, 당신이 조금만 우리 아버지 비위 좀 맞춰주면 안 되냐? 꼭 이렇게 사사건건 다 걸고 넘어져야겠어.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며 이혼이 떠오르더군요. 말이 좋아야 비위이지 남편 말은 그야말로 시댁 종노릇이나 하면서 평생 살라는 말인데 그걸 제가 왜 참고 살아야 하나 싶었어요. 전 그렇게 살려고 결혼한 것도 아니었고 이런 남자란 걸 알았으면 애초에 결혼 따윈 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내가 사사건건 다 걸고 넘어지는 게 아니라 사사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아버님이랑 당신이 하는 것뿐이야. 그리고 난 그딴 돈 필요 없거든? 내가 말했지? 그 돈 받을 때까지 고생하는 사람은 나뿐이라고. 당신만 귀한 자식 아니야. 나도 우리 집에선 귀한 딸이라고. 그러니까 남의 집 귀한 자식 종 취급할 생각하지 마. 이게 무슨 종 취급이야. 어른한테 말대꾸하지 말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면서 잘 살자는 말인데. 아버님은 제 손으로 물 한 잔 떠다 먹는 법이 없고 당신 또한 그런 아버님 옆에 앉아서 날 부려먹겠다고 눈을 반짝이고 있으면서 종 취급이 아니라고?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해라. 그게 종 취급이야. 가만히 앉아서 남자라는 이유로 여자들 부려먹는 거. 아버님이야. 워낙 그러고 살아오신 세월이 있으니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고 치자. 당신은 뭐야 도대체? 보고 배울 게 없어서 지금 그딴 걸 배워? 내가 진짜 살다 이렇게까지 사람 무시하는 몰상식한 사람들은 처음이야.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못할 말이 없더라고요. 물론 제가 못할 말이 없도록 남편이 판을 잘 깔아주기도 했고요. 제 입에선 그간의 우라가 터져나오고 있었고 제 말을 듣고 있던 남편은 더는 참을 수 없다는 듯 손을 올리더군요. 남편의 손과 제 뺨이 맞닿는 순간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사고가 멈춰버리더군요. 이게 현실인가 꿈인가, 정말 이게 현실이 맞나 하는 생각에 혼란스럽게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황당함에 사고가 멈춰버린 순간 시모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저를 대신해 남편에게 똑같이 되돌려주더라고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시모의 행동에 남편 역시 당황하며 볼을 매만지며 눈을 끔뻑이고 있었고 시부는 호통치기 시작했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미쳤어? 감히 누구한테 손을 대? 누구한테 손을 대기는요? 내 아들한테 손 댔어요. 뭐 문제 있어요? 내 배로 낳은 내 자식한테 이 정도 할 자격도 없어요? 아니 이 옆에 내가 진짜 미쳤나? 정신 못 차려? 어디 감히 소리를 질러? 시부는 더 큰 호통으로 시모를 대하고 있었고 시모는 더는 못 참겠다는 듯 앞에 놓인 꿀물을 시부에게 그대로 부어버리곤 참았던 말을 쏟아내더군요. 내가 웬만하면 애들 다 보내고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네. 일단 너는 지금 네 마누라한테 뭐 하는 짓이야? 새애기가 너한테 그리고 우리 집안에서 이런 취급이나 당하려고 시집 온 줄 알아? 엄마가 내내거리고 사니까 세상 모든 여자들이 다 그러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이라도 한 게야? 어디서 못된 것만 배워서 이딴 짓거리나 하냐고? 엄마,
그게 아니고 나는 집사람이 말을 너무 심하게 하니까. 조용히 못해? 나도 귀 있고 눈 있어. 네 집사람이 너한테 못할 말 한 게 뭐가 있어? 이 늙은 어미 대신 너한테 얼음 좀 사오라고 한 거? 몰상식한 인간들한테 몰상식하다고 한 거? 도대체 뭐가 심한 말이란 말이야? 시모는 남편에게 닥달하듯 따져 물었고 처음 보는 시모의 모습에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더군요. 그런 남편의 모습에 혀끝을 차던 시모는 이번엔 시부의 차례라는 듯 시부를 보며 말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당신, 나 이제 당신이랑 그만 살 거예요. 그동안 나랑 내 자식 배 굶지 않게 살게 해준 값이다 생각하고 오늘까지만 희생하며 살자. 애들 돌아가고 나면 이혼하자고 말하려 했는데 지금 당신이랑 이놈 하는 꼴을 보니 더는 못 참겠네요. 이혼합시다 우리. 갑작스러운 이혼 통보에 시부는 당황한 듯 말을 되물었지만 시모는 꽤 오랫동안 오늘만을 기다린 사람처럼 담담하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뭐? 이혼? 지금 이혼이라고 했어? 그래, 이혼. 나라고 마냥 좋아서 당신 참고 산 거 아니에요. 그저 자식들 시집장가만 다 보내고 나면 나도 당신 떠나 편하게 살 거라고 오늘만 기다리고 꾹 참고 살았다고. 오늘 당신 칠순잔치까지 딱 해주고 조용히 이혼하려고 했더니 어떻게 당신은 사람을 그렇게까지 부려먹을 수가 있어? 얼음이 없어서 꿀물을 못 마시겠다고? 그깟 얼음이 뭐라고? 하루 종일 제대로 한번 앉지도 못하고 일한 사람을 그렇게나 못 살게 구냐고. 끝까지 사람을 이렇게까지 질리게 만들 수가 있는지. 난 이제 당신한테 남은 정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혼합시다. 제발. 당신 진짜 미쳤어? 제정신 아니야? 당신 나이 60이 넘어서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그래요. 평생을 종처럼 살다 보니 벌써 60이나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여생은 누구 집 종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 살고 싶어요. 그러니 이혼해요. 나 이제 당신 손발로 그만 살고 싶다고. 지금 나랑 이혼하면 돈이라도 챙길 수 있을 줄 알아? 내가 재산이라도 나눠줄 거라 생각하는가 본데 난 절대 땡전 한 푼 못 줘. 그건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변호사 만나서 알아보니 내 몫으로 적당히는 받을 수 있다고 합디다. 변호사? 자네 변호사까지 알아봤어? 말했잖아. 꽤 오래 준비했다고. 그러니까 시끄럽게 굴지 말고 조용히 이혼해요. 아가, 가자. 너도 여기 더 있어봤자 좋은 꼴 못 본다. 네, 어머님. 결국 시모는 이혼을 통보해버렸고 저 역시 남편과의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으나 일단 상황이 그러하니 아무 말 않고 시모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희 집에 들어서자마자 시모는 긴장이 풀리는지 그대로 주저앉아 저를 보며 미소를 지어 보이더군요. 전 그런 시모에게 엄지척을 해드렸고요. 어머님, 대단하세요. 도대체 언제부터 준비하신 거예요? 그저 참고 사실 줄 알았는데. 한평생 계획하고 있었지. 처음엔 이혼이 무서워서 못했고, 그 뒤론 자식들 배불리 키우느라 못했고, 그 뒤론 자식들 결혼시키느라 또 못하고, 그렇게 키운 자식이 너한테 하는 꼴을 보는데 내가 아차 싶더구나. 저 녀석이 날 보고 커서 당연히 여자는 참고 사는구나 싶은지 오늘 저딴 식으로 구는 걸 보는데 아가야, 내가 미안해. 그런 험한 꼴 당하게 해서 말이다. 아니에요, 어머님. 자식 잘못이 다 부모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니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시모와 전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누었고 대화를 나누고 있으니 남편이 씩씩거리며 집으로 들어오더니 득달같이 시모에게 화를 내기 시작하더군요. 엄마, 나이 먹고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이때까지 잘 살았잖아. 네 눈엔 엄마가 잘 산 것 같아? 엄마 하루하루 네 아빠 때문에 피 말리면서 살았어. 난 이제 하루를 살더라도 내 생각만 하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거니까 너도 아무 말 하지 마. 엄마 지금도 마음대로 살고 있잖아. 집에서 아빠가 벌어둔 돈 쓰면서 집안일이나 하면서 편하게 살고 있으면서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아? 그냥 살던 대로 살아. 나이 먹고 이게 무슨 주책이야? 그 말을 듣고 있는데 시모보다 제가 더 화가 나 참을 수가 없더군요. 같은 여자로서 딸 같은 마음에서 말이죠. 저는 그대로 일어나 남편에게 다가가 남편놈 싸대기를 시원하게 날려버렸어요. 그리고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남편을 향해 쓴소리를 시작했죠. 정신 좀 차려. 네 눈엔 어머님 우는 건 보이지도 않아? 어머님 속 다 문드러지는 건 보이지도 않냐고. 어떻게 아들이라는 놈이 며느리인 나보다도 자기 엄마를 더 몰라? 어떻게 된 아들이 엄마 가슴에 대못을 받고 있냐고. 제가 소리를 지르며 바른 말을 하자 남편은 악에 바친 듯 욕을 하며 저에게 상관 말라고 고함을 지르더군요. 너 미쳤어? 감히 누구 얼굴에 손을 대? 그리고 이건 우리 집 문제야. 네가 뭔데 혼수질이야? 저리 비키지 못해?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는데 그제야 이혼에 대한 2000% 확신이 들더라고요. 시댁에서 이혼을 마음먹는 그 순간에도 아주 혹시나 홧김이 아닐까 하는 우려가 아주 깨끗이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죠. 그래, 내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상관을 하겠어. 나 이제 당신이랑 이혼할 건데 이건 좀 아니긴 하다. 그렇지? 뭐야? 이혼? 이혼이 무슨 전염병이야? 너도 나도 다 이혼하게? 정신 차려. 아무리 화난다고 해도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홧김 아니고 진심. 아까 당신 집에서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그땐 홧김이 아닐까, 후회하진 않을까 멍청하게도 고민돼서 말 못했거든. 그런데 당신 이따위로 최악인 모습 보니까 비로소 확신이 선다. 이혼해 우리. 난 당신 같은 놈이랑 더는 못 살아. 아니, 안 살아. 저는 단호했고 그런 저의 태도에 남편은 모든 걸 시모의 탓으로 돌리기 시작하더군요. 아니, 이까진 일로 무슨 이혼이야. 이게 다 엄마 때문이잖아. 괜히 별거 아닌 일로 이혼하자고 말 꺼내서 이 사람까지 이혼 타령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책임질 거야? 남편은 끝까지 최악의 배우자이자 최악의 아들이었고 전 그런 남편에게 확실하게 사실만을 말해줘야 했습니다. 야, 누굴 탓해 지금? 우리가 이혼하는 건 그 누구의 탓이 아니라 오로지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하는 행동이 우리의 약속과는 너무나도 달랐고 그런 행동을 하면서도 당신은 어쩔 수 없어 미안해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당당하게 당연하다는 듯 그런 행동을 했어. 난 그런 당신 행동에서 더는 당신 같은 인간을 믿고 살 수 없다고 생각했고 지금 이 순간까지 어머님 탓만 하는 당신 행동 때문에 이혼을 확신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어머님 탓할 생각은 하지도 마. 참나. 야, 누가 이혼하자고 하면 무서워할 줄 알아? 나도 좋다 이거야. 우리 아버지가 너랑 이혼하고 오면 더 좋아하시겠네. 그렇지 않아도 너 같은 며느리는 꼴도 보기 싫다고 노래를 부르셨는데 이혼했다고 하면 그 재산 당장 다 물려주시지 않겠어? 난 그 재산 받아서 떵떵거리면서 잘 살 테니 그때 가서 후회나 하지 마. 너나 후회하지 마. 그 재산이 진짜 당장 네 손에 들어올 것 같아? 당신이 당신 아버지를 몰라도 너무 모르네. 내가 모르긴 뭘 몰라.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혼했다고 하면 재산 다는 아니더라도 크게 한몫 떼주시겠지. 하여튼 이혼해 줄 테니까 나중에 울고불고 매달리지나 마. 엄마도 마찬가지야. 아버지가 엄마한테 재산 한 푼도 안 준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아버지 화 더 돋우지 말고 집으로 들어오는 게 좋은 거야. 그러면 나는 먼저 가 있을 테니 두 사람 다 생각 잘하라고. 남편 놈은 끝까지 헛된 기대를 품고 집을 나가버렸고 저와 시모는 그런 남편 놈의 뒷모습을 보며 동시에 혀끝을 찼습니다. 그렇게 시모와 저의 이혼은 진행되었어요. 우선 저는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시부와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했고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어찌되었든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시모 역시 시부에게 위자료와
총 재산의 절반을 분할받고 제대로 이혼할 수 있게 되었네요. 끝까지 이혼을 거부하던 시부는 이혼이 선고되던 그날 눈물까지 흘리며 시모에게 매달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당신, 아니 여보, 내가 다 잘못했네, 잘못했어. 이제 와서 내가 당신 없이 어떻게 산다는 말이야. 나 당신 없으면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거 알면서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네, 이렇게까지 해야겠어요. 잠을 못 자면 정신병원에 가보세요. 요즘 약 잘 나와서 아마 금방 잠들 수 있을 거예요. 여보, 그러지 말고 잘 생각해봐. 내 나이도 그렇고 당신 나이도 그렇고 서로 의지하고 등이나 긁어주면서 잘 살아야 할 나이인데 지금 이혼해서 어쩌자고 이러는 게야? 어쩌긴요. 나는 나대로, 당신은 당신대로 잘 살자고 이러는 거죠. 나는 이제 당신이 없어야 잘 살 것 같으니 다신 연락도 하지 말고 소식도 전하지 말고 살아요. 그러면 잘 가고 저승길에서도 마주치지 맙시다. 시모는 애걸복걸하며 매달리는 시부를 뿌리치고 가버렸고 전 남편은 끝까지 저에게 후회할 거라며 아주 희망에 차 있더군요. 당신 후회하지 마. 이제 아버지 재산 다 받으면 우리 고생도 다 끝일 텐데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라고. 난 후회 절대 안 하니까 네 꼬장꼬장한 아버지나 잘 데리고 잘 살아봐. 제 말에 남편은 콧방귀를 끼고 가버렸고 그렇게 반년도 채 되지 않아 울먹이며 전화가 왔더군요. 여보, 나 재산이고 뭐고 미쳐버릴 것 같아. 아버지랑 도저히 못 살 것 같다고. 이제 와서 왜? 고생은 다 끝났다고 입이 귀에 걸렸더니. 고생이 다 끝나기는. 나 요즘 아버지 때문에 너무 힘들어. 정말 우리 아버지 너무하는 거 아니야?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다 시켜 먹는데 조금이라도 본인 마음에 안 들면 이따위로 하면 재산이고 뭐고 없다면서 어깃장까지 놓는다니까. 내가 그 재산 유세에 참고 살 수가 없어. 이렇듯 한참을 하소연하던 전 남편은 우물쭈물한다 싶더니 준비한 말을 꺼내기 시작하더군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우리 재결합하면 안 될까? 내가 당신만 다시 허락해주면 재산 받는 즉시 절반 딱 떼줄게, 응? 내가 각서도 써줄 수 있어. 난 재산도 필요 없고 각서도 필요 없어. 그러니까 제발 정신 좀 차리고 나한테 연락하지 마라. 한 번 더 나한테 연락하면 진짜 경찰에 스토킹으로 신고할 거니까. 그 후 경찰이 무섭긴 했는지 전 남편에게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들리는 소문엔 결국 전 남편은 전 시부의 만행을 이겨내지 못하고 집을 나와버렸다고 하더군요. 전 남편이 나오며 다시 부려먹을 사람이 사라진 전 시부는 시모 사는 곳까지 알아내 매일같이 찾아가 빌었다고 하고요. 그렇게 빌어본들 마음이 바뀔 리가 없었고 어머님은 문조차 열어주지 않고 접근 금지 신청까지 해버렸다고 하더군요. 결국 전 남편은 전 시부의 재산도 못 받고 저와 이혼까지 하게 되었고 전 시부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살아왔던 세월이 있다 보니 혼자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고 있다 하더군요. 돈이 있으면 뭐 하나요? 혼자 하는 것이 단 하나도 없는데 말이죠. 그 후 전 회사 생활을 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전 시부의 괴롭힘에 몰골이 다 상해버린 전 남편이 회사 앞에 찾아와 울고불고 매달리며 다시 재결합 이야기를 꺼내긴 했지만 매몰차게 뿌리치며 다시 경찰 이야기를 꺼내니 두 번 다신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꽁지 빠지게 도망치는 꼴이 얼마나 통쾌했는 줄 모릅니다. 그렇게 그 집과는 연을 다 끊었는데 어머님과는 꾸준히 연을 이어오고 있어요. 어머님과 연락을 자주 하며 밥도 먹고 가끔 영화도 보며 데이트를 즐기기도 하고 가까운 근교로 산책하러 나가기도 하고요. 어머님은 요즘 노인 학교에 다니고 계시는데요. 배움이 짧아 한평생 한이셨는데 이혼을 한 후 하고 싶었던 공부도 하게 되었다며 그 한을 풀었다고 하시곤 한답니다. 그런 어머님의 모습을 보며 저 역시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느끼곤 해요. 어머님이 지금 행복을 찾으셨듯 저 역시 언젠가는 이혼의 아픔을 다 이겨내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겠죠? 이로써 저의 긴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저의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